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리포트 2부 김성민입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계속해서 통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부분 한번 짚어봤다면요. 2부에서는 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들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네. 근데요. 이게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좀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외갓집이 강원도 해양이에요. 금강산 밑에. 근데 우리 저 외삼촌 댁에 가보면은 문서가 이만큼 있어요. 문서가요? 예, 땅 문서래요. 근데 보여주진 않으시는데 있어요. 그 굉장히 가치가 많이 날 것 같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외삼촌이 갖고 계신데 이거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찾고 싶네요. 진짜 이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금강산 근처에 네. 땅 문서다. 그럼 굉장히 가치가 야. 높죠. 이게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 뭐 설악산이나 네. 한라산 경관 좋은 근처에 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상이죠. 그렇죠.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또 상징적이니까. 아름답고 그렇죠. 유명한 네. 산이고, 그럼 그 땅 문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느냐? 북한이다, 이거 내 땅이다 할 수 있냐? 지금은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통일이 된다면 그렇죠. 이제 북한에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고 북한 땅도 결국 사고 파는 그런 경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상황으로? 북한이라는 자체가 토지를 다 국가에서 몰수를 해서 다시 재분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 흔적조차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희망사항이고 저도 예, 희망사항인 거 하고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독일에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우리하고 그렇겠네요.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 우리랑 좀 달랐던 건 우리는 이제 6.25라는 전쟁을 치렀고 그때 피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는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땅 문서, 뭐 토지 문서 등등 다 들고 남한으로 피난 와서 곧 돌아가실 줄 알다가 못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 땅 문서를 계속 가지고 계신데, 그럼 통일되면 그 땅이 이제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법적 개념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통일이 됐을 때 그 법적인 용어로 하면 오물 반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통일됐을 때 원래 토지를 진짜로 갖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 토지를 되돌려줬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수십만 건의 소송이 일어났죠. 그래서 내 땅이다 아니다? 그렇죠. 그 땅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네. 수십 년 전에 토지하고 또 토지 구획이 이미 많이 바뀌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독일로 치면은 그 동독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그 땅하고 그 토지, 그 전에 토지 문서하고 구획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군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입주자 뭐 그렇네요. 200명이 있으면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이냐, 네. 철거해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많이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독일은 역시 법적 민족이라 해야 되나? 네. 법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우물 반환을 원칙을 세우고 일부 보상,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신청 건수의 약 절반 정도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제 그런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서 법적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저희도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 그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북한에서 옛날에 무상분배 한다고 이제 무상으로 토지를 몰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상몰수, 무상분배 했는데 무상몰수가 네. 북한은 우리가 지금 국가로 그 당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불법적인 어떤 토지 몰수다. 그럼 토지의 몰수가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 토지를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세한 의견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거기는 사회주의 체제고 우리나라는 시장 자유경제 체제,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약이나 어떤 큰 틀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통일 조약을 만들면서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에 있는 땅만 해당된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땅도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월북하신 분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외로 땅 문서를 많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아버지 말고 그 자식이 탈북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잠깐 얘야 와보라 하더니만 땅을 파가지고는 뭐 증서를 하나 준대요. 그러면 그 옛날에 남한에서 가져왔던 뭔가 야. 있고 땅 문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고 왔을 때 남북한 상호간의 토지 소송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학계에서는 주로 그 토지에 대한 그 손실을 보상해주자. 토지 가액을 좀 어느 정도 평가해서 돈으로 국가가 보상해주고 아니면 그마저도 필요 없다. 이미 뭐 이렇게 수십 년 살았고 그 토지 문서를 들고 오신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들의 손자들한테까지 돈을 지어줘야 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소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서 주자 이런 논의가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자, 이건 북한 땅인데 사실 이제 통일 남북 대치 사항으로 해서 사실 국가가 아주 점유를 하고 있는 땅 있죠, DMZ. 네. 거기는 지금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땅이 있고 민통선 안에 그다음에 그 완전히 2km 거기는 휴전선으로 해서 다 국가 소유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잘 아는 분이 거기에 카페를 하나 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제가 조언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좋잖아요. 예. 거기 뭐 진짜 이 40년 50년 너무 좋죠. 아무 적이 없었으니까. 예,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는데 DMZ 단에는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지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뢰를 제거하지 못하면 교통을 선을 때 깔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뭐 카페를 만들 수 있느냐. 완전히 통일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지뢰밭도 다 차고 없애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전 단계로 봤을 때 남북 연합 단계로 갔을 때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보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그 단계를 3단계를 설정하는데 그 통일의 과도기 중에 중간 단계로 남북 연합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국가 이체제를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면서 통일을 진행하라고 하니까 땅 문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혹은 북한 지역의 DMZ 부분에도 경관이 더 좋으니까 카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북한의 법률상으로 봤을 땐 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은요? 예. 북한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지금 최근에 법을 2009년, 12년에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봐요. 이게 뭐 제가 뭐 마르크스주의를 슬퍼하는 건 아니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 수단의 소유를 국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건데 지금 법 체계를 많이 바꿔서 중국처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용권? 그렇죠.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경제특구법을 만들어서 그 토지를 30년 또는 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는데 사실상 50년이면 한 기업체가 공장을 돌리고 한 세대가 지나는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빌려주는 개념보다는 영구 임대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일반 주민에게도 지금 최근에 법을 만들었어요. 부동산 관리법이라고 해서 북한이 만들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조차도 이제 토지를 사용료를 받고 사용권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권을 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법 조항은 이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 제일 주목할 점은 뭐냐면 사용 허가를 받은 북한의 국민이 그 땅을 임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넘겨주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제양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실상 뭐 처분 이렇게 내 소유권으로 해서 소유권 딱 넘겨준다는 그런 개념은 없을 뿐이지 그 부분을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알죠. 예. 왜냐하면 현대아산, 현대그룹이 그렇습니다. 금강산에서 50년 토지 이용권과 개성공단도 거기 50년 이 개발권을 갖고 있죠. 근데 개성공단이요 지금 100만 평 정도가 지금 개발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허가 내줄 때는 2천만 평을 내줬어요. 그래서 1,900만 평이 남아 있고요. 그게 저기 뭐 선주교 뭐 이런 데까지 관광 개발권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합의서가 진짜 뭐 좋게 다 만약 용의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현대아산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현대아산이 그런 이제 뭐 독점 개발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요 굉장히 나라에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지금 불을 켜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때 현대아산이 웃기지 마. 이거 우리 북한하고 다 맞아요. 했던 거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협약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족이나 결혼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한에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결혼 2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있죠. 주변에 그렇죠. 모시다 많지 보면 않을까요? 어르신들 중에 네. 북측에도 아내와 가족이 있고 네. 자식분도 있고 남한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로서 우리나라 참 저도 사실은 법조인 되기는 잘 몰랐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중혼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경우인가요? 예, 좀 줄여서 말하면 이제 남북 가족 관계 특례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법조항 자체에 그 1953년 정전협정 이전에 북측 지역에서 혼인을 하시고 남측으로 내려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중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법적으로 북측에도 아내가 있고 남한에도 아내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상속은요? 상속이 상속 문제. 역시 이제 아니, 재산 문제가 예. 이제 크지 않겠어요? 제가 그리고 변호사라고 이제 돈 문제를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실제로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고 우리나라 사실 법무부에서도 그때 난리가 났었던 사건인데요. 네. 2009년 당시에 오. 그땐 어느 정도 남북 교류가 좀 되고 있을 당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똑같은 사례인데 북한에서 이제 피난하셔서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놓고 이제 아내분이 계셨는데 네. 남쪽으로 피난 오셨어요. 홀렬 단신으로 혼자만. 장남 하나를 데리고 왔다. 예. 장남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또. 그럼 양쪽에 이제 식구가 애가 둘이 있는 거네요. 남한 북한에 하나씩. 그렇죠. 예. 위에 북한에서 낳은 장남만 데리고 피난왔고 북측에 나머지 가족을 남겨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을 하셨는지 거의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신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또 그 결혼도 하셔가지고 후처를 얻으신 거죠. 후처를 얻고 후처의 자식들도 여러분 계셨어요. 이게 그 사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니까 그 부분은 말하고 이렇게 대강만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1,000억대 자산가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후처와 후처의 그 소생 분들하고 자식분들하고 장남은 이제 다 남이잖아요. 사실 배다른 자식이고 하니까 이게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남분이 그 미국 쪽의 어떤 분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가지고 자기 남아있는 동생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캠코더를 가져가지고 손톱, 발톱, 모발 다 찍는 걸 이게 뽑고 깎는 걸 다 보여주고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인적사항을 본인이 다 말한 육성 녹음으로 다 받아와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넘어와서 우리나라 로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넣은 겁니다. 1,000억 원대 소송이 흥미진진합니다. 영화 아닙니까? 이 정도? 그렇죠. 저도 이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법정에는 발칵 뒤집혔죠 사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게 법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법무부에서 이게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한테 아니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당연히 국민이니까 상속 회복 청구권이 있다. 분할해달라 하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가정법원 판례도 만들어지고. 그래 처음에는 이제 친생자가 맞느냐, 친생자 확인해서도 처음으로 인정이 되겠고 북한 현지 주민이 소송을 한 경우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쭉 가다가 잠깐 답을 말하시려는 거세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될까요?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이 조금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판으로 판결로 나지 않고 임의 조정이라 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왜 아까부터 제가 법무부가 발칵 뒤집혔냐면 나라가 1,000억 원대인데 이게 사람 숫자대로 상속을 나누면 거의 뭐 엄청난 몇백억이 그렇죠.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다고 받는 거예요. 사실 실제 정황으로 봤을 때도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 북한 현지 주민이 소송을 한 행위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북한에 다 흘러간다.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그걸 안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규율하는 법을 만든 게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의 조정돼서 32억 5천만 원과 상속된 땅의 지분을 그 북한 현지에 있는 자녀들한테 주라는 판결이 임의 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돈이 실제로 북한에 넘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 연락답을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밑에 지금 자막 좀 넣어주세요. 저 더 궁금하신 분. 네, 법률 우리, 상담 들어갑니다. 네, 저희.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전화 주시면 026-415-5950으로 네.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히 우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제도화되거나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지금 제가 번호 나가고 굉장히 있습니다, 뭐 굉장히 저게 되겠네요. 이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사례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법조위가 한 2년 정도 난리가 났었고 법무부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공청회라든가 법조계 의견을 듣는다고 난리가 났었죠. 네. 이제 가족과 상속 문제 지금까지 한번 봤는데 너무 흥미로워서요. 이제 노동법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사실 네. 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그 누구도 뭐 이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님이나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쵸. 생각을 회피하고 싶은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네. 독일의 경우에 약 통일되고 나서 1990년에 통일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0년 동안 쓴 통일 비용이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한국 한화로 약 3천조 원이 쓰였습니다. 1년에 그렇죠. 1년에 300조가 쓰인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보통 뭐 300조, 400조, 420조. 예,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예. 하는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통일에만. 통일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쏟아붓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특수하게 처음 미중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통일비용은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독일의 예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사회복지 비용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그렇죠. 포함이 되겠죠. 북한 주민이 지금 경제력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통일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죠. 돼서 그렇죠. 30만 원씩. 예, 매달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의료보험 체계, 의료보험을 거의 공짜로 다 해야 되는 엄청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에 봉착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주재하고 있는 어느 정도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잘 사는 국가로 같이 동반자적인 길 가서 나중에 그 다음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가야 되는 가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에 좀 다다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듯이 동독 서독 관계에서는 가장 잘못된 부분이 1대1로 화폐 교환을 해준 거거든요. 환율의 조정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물가가 오르고 굉장히 이쪽은 또 이 소위 말하면 마르크화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혼란이 와서 그 부분을 잘 조정을 하면 그러니까 뭐 일국 뭐 양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롭게 그래서 5년 내지 7년 동안 지금 지목해 주신 대로 경제적인 그런 레벨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와줘야 네. 소위 말하는 연착륙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사실 이 비용 부담은 뭐 작을 때는 우리가 뭐 800조에서 많을 땐 6천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우리 정치 리더들이 결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독과 서독의 1대1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네. 동독의 주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배워서 그렇죠. 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급한 과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법을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도 있습니까, 변호사님? 예, 예전부터 뭐 사실 소수의 변호사들과 뭐 법무부 그리고 통일부 네. 관계 부처에서는 법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법무부라고 해서 법무부에 수많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 중에서도 하나의 과에서 검사 몇 사람과 사무관 몇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고 네. 통일부에서도 몇 개의 작은 과들이 연구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좀 많아서 네. 법조인들이 많이 좀 대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네.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 그 전에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거의 없던 단계에서 그래도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들 아까 말했던 그 북한의 토지 문제, 재산권을 어떻게
반환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법적으로 많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 뭐 그리고 이런 법제의 어떤 뭐 정비, 재정비 이런 부분들에 컨트롤 타워가 됩니까? 예전에 뭐 지금 언급하기 좀 그렇겠지만 네. 그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네. 뭐 청와대 통일준비위원회라고 그런 역할을 오. 하는 기대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역할을 못했고 지금 그 부분도 우리나라 국정 5대 과제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통일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대북 관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뭐 자원에 대한 투입 여부는 다른 국정 과제보다는 항상 밀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법적으로 제도를 연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턱없이 모자란 어떤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판문점 선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급 실무자 회담을 할 때 과연 법적으로 이게 국제법적이라든가 우리나라 조약관계라든가 국내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서 실무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의문이 드는 조항들이나 내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조차도 북한 주민과 또는 북한의 그런 관계 당국자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저쪽에 그렇죠. 얼마가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 관계 같은 것도 북한의 채무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채무를 북한은 사실 북한은 자기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공표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자료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자료만 해도 최근 자료가 뭐 2008년, 9년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채무를 보면은 영국의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그 정부 대정부 질문 답변 자료를 내는 걸 보면 네. 뭐 한 120억 달러, 뭐 140억 달러 이렇게 다 추정치고요. 정확하게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채무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캐도 할 때 1조 넘게 우리가 못 받은 거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뭐 옥수수 지원, 뭐 비료 지원 했을 예. 때 다 차관 형식으로 하고 네. 나중에 뭐 몇십 년 뒤에 뭐 상환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을 다 모으면은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자꾸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또 우려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 지금 나이 어린 세대는 모르겠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네.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의 러시아가 생겼을 때 탕감했죠. 예, 탕감. 빚을 탕감받았어요. 맞아요. 그 채권자 국가들이 파리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생각납니다. 예, 그 파리 클럽에서 파리 클럽이 뭐냐면 어떤 공식한 기구가 아니고 비공식 모임 기구인데 네. 1956년도에 아르헨티나가 그 국채를 발행했다가 빚을 굉장히 많이 따놨는데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채권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 가입 국가들이 영국, 미국, 뭐 러시아, 뭐 프랑스 한 19개국 정도 되는데 그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빚을 탕감해 준 거가 전례가 돼서 파리 클럽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파리 클럽을 통해서 러시아가 약 그 당시에 80억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라는 건 1990년 당시니까 네. 80억 달러 규모의 빚이 있었는데 6억 달러로 탕감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그 파리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준회원 아닌가요? 파리 클럽에 준회원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준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가려면은 일단 IMF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북한을 IMF의 회원으로 가입국으로 만들어줘야 그렇죠. 그다음부터 IMF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IMF를 갈라 그러면은 먼저 유엔 제재 2379호부터 없애져야 되고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뭐 우리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할 일은 너무 많네요. 너무 많네요, 정말. 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러면 저 뭐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땐 제일 위에 있는 게 상위법이 개헌인데 개헌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선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개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사실 헌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률 체계, 사회 체계가 1987년 헌법 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네. 1987년도에 만들어진 그 민주화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약 30년 동안 지금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고 나면 최소한 20년, 30년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온 국민의 생활을 다 유지하는 그런 강력한 최고법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어떤 인간의 권리라든가 작은 권리 부분들은 있지만 네.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지금 헌법 통일 조항을 보면은 헌법 4조에 뭐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조항이 있고 네. 그 66제 보면 대통령의 의무로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그 선언적인 것만 있지. 3번 나오죠. 평화통일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의 헌법을 대체하는 그 헌법의 기능을 했던 법률이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이 있었는데 독일 기본법에 보면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강력한 확신을 가지는 조항들을 헌법 내용에 넣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동독 주민을 그 독일 연방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동독 주민이 서독 지역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헌법상의 권리로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독일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 기본법에. 네. 이 법은 지금 독일 서독 헌법이죠. 네. 서독 헌법 쉽게 설명하면 서독 헌법은 통일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자체가 이거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됐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그렇죠. 이게 그 어떤 한시적인 법이다라는 걸로 천명했기 때문에 그 누가 보더라도 독일 국민은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 이외에 헌법에서 북한 주민의 지위라든가 북한 주민이 진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걸 확인받는 거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인정받은 거지 법을 해석해서 받은 거지 법의 헌법에는 그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법조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도 헌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헌법 대 헌법의 어떤 이제 충돌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됐다가 가정하에서 뭐 일국 이체제로 가는 차원에서는 뭐 이런 독일의 통일 조약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헌법상에 이게 충돌되는 가치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결국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헌법은 다시 말하면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회의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일 조약을 맺을 당시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포기해라 라고 하면서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20, 30년 뒤라고 본다면 네. 그 단계가 왔을 때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북한도 지금 중국처럼 많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어떤 시장에 가까운 시장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북한 나름대로의 뭐 사회 체제가 또 정치 체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라면 어떤 그런 통일 조약의 내용이 좀 수정되거나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화폐. 네, 통일 후에 뭐 우리나라는 건 이제 단일 법정 화폐 체제로 가야 되는데 과연 북한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화폐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못한 뭐 지금 40배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화폐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장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가장 법적인 제도인데 화폐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유, 법조인한테 이게 경계를 물으셔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화폐가 법적인 거를 예, 그렇지만 이 법정 부분은 화폐니까. 예, 굉장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독일 사례 아까 그 최영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마르크를 그렇죠. 교환을 하다 보니까 네. 서독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 화폐 교환이라는 걸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건데 맞아요. 네. 아니면 뭐 완전한 통합이 이뤘을 때는 화폐 교환이겠지만 뭐 남북 간에 이제 일국가 이체제로 중간 단계까지 갔다고 하면 네. 교환 그때도 뭐 어쨌든 돈을 몇 대 몇으로 교환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이제 환율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는 거의 1대 100입니다. 화폐 교환 가치. 근데 문제는 북한이 최근 몇 년 전에 화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06년도에 예, 화폐 개혁을 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당국자가 뭐
뭐 총살을 총살 당했다, 당했습니다. 뭐 예. 아니면 저기 정식 투영소로 뭐 교화소에 뭐 끌려갔다 이런 뭐 지금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네. 분명한 건 그 경제 당국 실무자들이 그 화폐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뭐 이게 좌천은 되고 뭐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북한 경제 현재를 본다면 북한에서 지금 북한 화폐가 통용이 되느냐? 물론 통용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 위에나가 맞습니다. 예,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달러도 많이 통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당국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폐 경제를 실패하신 건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고요. 북한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값어치 있게 뭐 장마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당에 통용된 돈은 많이 도는 건 위에나 달러가 현실이고 그 다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떤 회의를 위해서 갔을 때 북한 돈을 교환해제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면 이제 북한은 그 자기들이 정한 환율 기준으로 돈을 바꿔서 지정된 곳에서 물건을 사기도록만 계속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화폐는 통화 가치로서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문제는 결국엔 북한 경제가 어느 만큼 소생해서 정상화됐냐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일 이후의 법제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최근 1년의 정상회담과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정말 통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짚어보니까 해결해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의 무게감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